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참 좋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늘 화창한 봄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네요. 사람 사는 것이 어찌나 그리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행복하게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살고 싶었는데 말이죠. 제게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일을 마음속에 꾹 억누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곳에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인생이 조금 더 홀가분해질 것 같아서요. 그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나이 50이 넘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겪어야 할 힘든 일이 참 많이도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저는 장애인 오빠를 돌봐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5살이 많았지만 자폐증을 겪고 있었기에 한참이나 어린 동생을 대하는 느낌이었죠. 오빠의 병이 왜 생겼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오빠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는 오빠로 인해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제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신기하고 귀여워서 아주 세게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팔다리를 바둥바둥 하는 모습에 가만히 누워있는 저를 엎어놓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생각의 틀에 갇혀 사는 자폐인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들이 신기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7살 정도 이후부터예요. 저보다 몸집이 훨씬 큰 오빠에게 간식을 입에 넣어주고 화장실에다가 쉬를 하려고 가르쳐 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강했던 오빠에게 손으로 먹지 말고 젓가락이나 포크를 이용해서 먹으라고 말을 해주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빠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워낙에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누구보다 똘똘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다녀본 적도 없었지만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한글을 다 떼었고 그 어떤 과목의 수업을 해도 남들보다 뛰어난 흡수력을 가졌다고 나중에 크게 될 거라는 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은 제게 중요한 심부름도 잘 시키셨고 그걸 잘 해내는 제 모습을 보고 정말 잘했다며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미애는 정말 똘똘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힘든 문제도 잘 풀고 친구에게 설명도 잘해주니? 정말 야무진 아이야, 우리 미애.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친구들은 도와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도와준 것뿐이에요. 아이고, 말도 예쁘게 잘하네, 미애. 선생님은 우리 미애가 나중에 커서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라 자신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처럼만 잘 버텨줄 수 있지. 네, 저도 선생님 같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상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미애야, 왜 벌써 그런 생각을 해?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에 도전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란다. 그러니까 꿈을 포기하지 말고 잘 지켜나가 보자. 선생님도 도와줄게.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선생님은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집안 여건상 제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그 당시 저는 꿈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오빠가 아픈 사람인지라 집안의 누군가는 항상 오빠를 돌봐줬어야 했는데 아빠는 한 달에 한 번쯤 집에 들어오시는 상태이셨고 엄마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느라 오빠를 곁에서 잘 돌봐주지 못하셨거든요. 그러니 오빠를 돌봐줄 사람이 저밖에 없었답니다. 나이도 많고 남자라서 힘도 한참이나 센 오빠를 돌보는 일이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싫었어요.
저도 남들처럼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하하호호거리며 그 나이에 어울리는 놀이를 하고 싶었는데 현실 속에서는 전혀 그런 게 되지 않았죠. 학교에서 다녀오면 곧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던 오빠가 집에 왔고 저는 제 혼자의 몸으로는 집 밖을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내 동생 좋아, 예뻐. 오빠, 고마워.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왔지?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재밌었어? 내 동생 좋아. 귀엽고 예뻐. 배고파. 배고파. 알았어, 오빠. 이거 엄마가 아침에 해놓은 고구마야. 이거 먹어. 고구마 맛있어. 고구마 좋아. 정말 좋아. 오빠, 근데 천천히 먹어. 고구마 먹고 저번에도 체했잖아. 응? 아, 오빠, 천천히. 제발. 여기 물도 좀 마시고. 맛있어, 고구마. 정말 맛있어. 오빠는 그렇게 학교에 다녀오자마자 엄마가 쪄놓으신 고구마를 우걱우걱 먹었고 물도 먹지 않고 허겁지겁 먹더니 기침을 하며 배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고 능숙하게 소화제를 가져와서 억지로 입을 벌려 먹여주었고 오빠는 또 금세 상태가 좋아지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힘도 센 오빠가 제 말은 참 잘 듣는다는 것이에요. 만약 저를 예뻐하지 않고 제 말을 잘 듣지 않았으면 오빠를 힘으로 감당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냥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있는 병에 걸렸을 뿐이지 참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5살이나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 힘든 일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엄마가 집에 오기 전까지는 제가 오빠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했으니 그에 따른 책임감도 너무 많았고요. 처음에는 그런 제 입장이 너무나 싫어서 엄마에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 나도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근데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집에서 오빠를 돌봐야 해? 내가 왜? 미애야, 그래도 네 오빠야. 엄마 아빠가 일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으로 오빠를 보살필 사람은 너밖에 없잖아. 미애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엄마 너무 힘들어.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응? 그래도 싫단 말이야. 왜 내가 그거 해야 돼? 오빠는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힘도 센데 내가 왜 오빠를 돌봐야 하냐고. 그냥 오빠 혼자 집에 있으라고 하면 되잖아. 몇 시간 있다가 엄마 집에 오면 같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나 싫어. 싫다고. 미애야, 미안해. 미안하다. 근데 미애가 도와주지 않으면 엄마 너무 힘이 들 것 같아. 미안하다, 내 딸. 나도 싫어. 나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고. 집에서 오빠만 돌보면서 있기 싫어. 미애야, 이런 못난 애미 만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어떤 말로도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네. 그렇게 엄마에게 하기 싫다고 하소연을 해봤지만 울면서 제게 애원하는 엄마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12살 정도부터 시작된 오빠의 돌보미 역할은 제가 20대가 되어서도 끝이 나질 않고 따라다니게 되었죠. 그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행사, 공부 등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집안에 와서도 시험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오빠가 잠든 밤에 해야만 했죠. 그러니 집안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홀가분하게 공부만 하는 친구들에 비해 학업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졌고 고등학생이 되니 스스로의 꿈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어려운 친구, 잘난 집안 친구들 구분 없이 모두를 평등하게 대해주며 격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선생님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되려면 좋은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이어가야 했고,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다고도 하더군요. 제 여건상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기 때문에
스스로 그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때는 오빠에게 짜증도 많이 냈었어요. 이 멍청아, 정말 여태 나이를 뭘로 먹은 거야? 내가 말했어, 안 했어? 어? 이러면 바보 소리 듣는다고. 언제까지 이것도 스스로 못할 거야? 나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라고. 동생 화내지 마. 화내면 무서워. 제발 화내지 마. 알았어. 화 안 낼게. 오빠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닌데 자꾸 바보 같은 짓을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오빠가 밖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빠 바보라고 생각해.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안 좋잖아. 그치? 그럼 이런 행동은 제발 이제 그만해. 응? 오빠 제발. 안 할 거야. 안 할게. 나 바보 아니라고. 바보 아니다. 바보 아니면 제대로 좀 행동하라고. 내가 언제까지 오빠 뒤치다꺼리 해줘야 되는 거야? 어? 동생이 언제까지 오빠가 아무데나 똥 싼 거 치워야 되는 거냐고. 나도 싫어. 나도 싫다고. 더럽고 힘들고 역겨워. 소리치는 제 말에 놀란 오빠는 그 자리에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자기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벽에 자신의 머리를 박으며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빠가 하는 행동은 자폐증을 가진 장애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었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같은 것을 받으면 이런 행동이 더더욱 심해진다고 하더군요. 한두 번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오빠를 말리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오빠,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말라고. 오빠, 나 좀 봐봐. 내 얼굴 좀 보라고. 미안해. 내가 미안해. 제가 말리는데도 제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만을 반복하던 오빠는 한참이 지나서야 행동이 잠잠해졌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고 난 후에야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하게 되죠. 그때 잠깐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말이에요. 아까 제가 오빠를 몰아붙이지만 않았더라도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답니다. 한 번씩 오빠의 이상행동이 나오고 나면 몸도 마음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오빠도 나름대로 많이 힘들고 괴로웠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저는 가슴이 찢어졌었죠. 오빠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병을 앓고 있었고 그 병이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라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이 한 명 있는 가족이라면 그 고통에 대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오빠를 돌보며 고등학교까지 마쳤고 그 후에도 1년 정도는 집에서 쉬며 오빠를 돌봐야 했었죠. 그 당시 엄마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아빠는 1년에 한두 번쯤 집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은 돌아오셨던 아빠가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와 이혼을 하신 상태로 밖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셨다고 하더군요. 엄마 혼자 고생하고 책임감 없는 아빠가 나 몰라라 한다고 제가 엄마에게 아빠에 대한 욕을 엄청 했었거든요. 20살이 되어서야 듣게 된 아빠와 엄마의 일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엄마, 왜 아빠는 이렇게 가족들을 나 몰라라 해? 아들은 장애인이고 어린 딸도 있고 부인은 하루 종일 몸이 부서져라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아빠 정말 이상하고 나쁜 사람이야. 미애야, 사실은 그게 말이야.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사정은 무슨 사정? 나는 그 어떤 사정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어떤 사정보다 가족이 더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는 거냐고. 엄마는 왜 그런 남자랑 계속 살아? 난 정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미애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엄마 얘기를 좀 들어봐. 사실 말이야, 아빠하고 엄마는 아주 오래전에 헤어졌단다. 아빠는 지금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어. 그래서 집에 더 못 오는 거야.
아빠가 집에 그래도 가끔씩 들리는 이유는 너랑 오빠 보려고 그래서 들리는 거야. 뭐? 엄마 진짜야? 엄마 아빠가 왜 헤어져? 응? 왜? 아직 미애가 이해하기는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다. 나중에 좀 더 크고 미애도 결혼을 하게 되면 알게 될 거야. 미안해, 미애야. 엄마 아빠가 해야 할 몫을 너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해서 우리 미애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엄마 딸 하지 말고 꼭 좋은 집 딸로 태어나. 알았지? 엄마,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저는 그렇게 아빠와 엄마의 일에 대해서 알고 난 후 더욱더 집안에 관심을 갖고 잘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빠를 돌봐줄 사람은 오로지 저밖에 없다는 사실도 더 뼈저리게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오지 않는 아빠를 기다리며 원망하지도 않기로 했죠. 그 말을 들은 후 한동안 아빠에 대한 미움이 너무나 커지기도 했었지만 이미 이혼해서 다른 가정의 아버지가 된 아빠를 미워해봤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 남이 되어버린 사람이니까요. 더 이상 저희 집 주민등록본에도 올라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기대와 미움도 사라져버리더군요. 집에서 손부업을 하며 오빠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을 쯤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아지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긴 여자의 몸으로 혼자 집안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신 탓에 그만 몸이 병이 들고 말았죠. 더 이상 엄마는 식당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셨고 저는 가족을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한 번도 어디 가서 일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막막한 사회에 나와 월급을 받아주는 곳을 찾아야 했고 마침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할 사람을 구하는 데에 들어가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았지만 일이 꽤 힘들어서 젊은 여자들은 할 수가 없다고 하셨지만 당장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꾸역꾸역 일을 해나갔어요. 진짜 처음에는 너무 힘이 들어 그만둘까를 수십 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몸도 좋지 않아 주말에는 시체처럼 집 안에 누워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제 몸은 점점 그 힘든 일에 적응을 해나가게 되었고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오히려 제 몸이 더욱 탄탄해진 느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발짝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엄마의 병원비도 필요했고 아주 잘 먹는 오빠의 생활비도 제가 다 감당해야 했기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다 쏟아보내고 저는 30살이 되어서야 한 남자를 알게 되었죠. 연애는 무슨 연애. 평생 혼자 이렇게 돈을 벌면서 엄마와 오빠를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했던 저는 죽어도 결혼을 하지 않자고 마음 먹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의 모습을 좋게 보신 공장 사장님께서 한 남자를 소개시켜 주셨고 그 남자 역시 제가 싫지는 않았던지 제게 적극적으로 데이트 신청도 하더라고요. 데이트라고 해봤자 그 당시에는 밥 먹고 커피 마시기가 전부였었는데 생전 남자 구경도 못 해봤던 저는 누군가 제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설레었답니다. 일은 힘든 일이더라도 제가 원래 몸도 마른 편이었고 미용실을 가지 않아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의 외적인 모습이 그 남자는 너무 좋았다고 하더군요. 저기 저 미애씨,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어때요? 네? 그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럼 천천히 만나보면서 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말해주세요.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돈도 꽤 벌었고 집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혼한 사람도 아니고 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랑 앞으로도 쭉 만나시는 겁니다. 아셨죠? 쭉이요? 그 남자는 저와 앞으로도 쭉 만남을 이어가자는 말을 했고 저는 그렇게 얼떨결에 그 남자와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딱 3개월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다가 결혼 얘기가 오갔고 그 남자의 홀어머니는 제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결혼을 재촉하셨습니다. 썩 별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는 않았어요. 제가 나이도 많고 집안 환경도 그렇다 보니 자신의 귀한 아들이랑 맺기는 말도 안 된다는 말씀도 가끔 하셨고 자기 아들이 너무 아깝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는 말을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미래에 그렇게 크게 닥쳐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도 못 들은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라는 자리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친구들이 시댁 욕하는 것도 제대로 듣지 않았었고 워낙에 일을 하며 집안에 돈을 버느라 여념이 없던 생활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물 흐르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져 버린 덕분에 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의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저희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으니 남편 집에서 하자는 대로 다 따르기만 했었고 가끔 저희 집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때에도 그냥 가만히 바보같이 듣고만 있었죠. 그렇게 갑작스러운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는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을 종용하셨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들 낳아야 한다. 알겠냐? 네가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라서 서둘러야 한다고. 알겠어? 네, 어머님. 근데 아직 저희 친정에서 좀 도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일을 좀... 일은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결혼해서 호적 파왔으면 이 집 귀신이 되어야지. 아직도 돈 벌어서 친정 도와줄 생각이나 하고 자빠졌고 절대 너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바로 애부터 가져. 반드시 아들 낳아야 쓴다. 알겠어? 아, 네, 어머님. 호통치는 어머님 때문에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알겠다고만 대답을 해버린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공장 일도 많이 줄여서 오전 근무만 했고 건강한 몸과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기에 그저 모든 것을 좋게만 생각하려고 했죠.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저녁도 먹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은 사람이었고 시어머니 말을 참 잘 듣는 것 같더라고요. 또 남편이랑 친하게 지내는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가끔씩 저희 집에 놀러도 오고 술에 취해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남편도 그렇게 성품이 좋지는 않았는데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은 눈빛이 좀 매섭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천하태평인 스타일이었답니다. 때때로 남편의 사촌 동생이 집에 찾아올 때면 술안주부터 시작해서 이부자리까지 챙겨줘야 했기에 제가 좀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더욱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방 2칸짜리 집에서 살며 한 방에 남편과 사촌 동생까지 저와 함께 자는 것이 가장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지내고 있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임신을 했던 적조차 없을 정도였고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종용하는 시어머니의 등살에 정말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임신이 잘 안 되는 탓이 온전히 제게만 있다고 하며 엄청나게 구박했거든요. 아이고, 자고로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더니 어디 애 하나 못 가지는 년을 며느리로 봐가지고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넌 그 나이 먹도록 애도 하나 못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어? 어머님, 그게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 네가 뭐가 볼 게 있냐? 집안이 괜찮기를 해? 학벌이 좋기를 해? 그렇다고 살림을 똑부러지게 해. 뭐 하나 봐줄 것 없이 나이만 많으면서 고작 아들 하나 못 낳니? 아이고 조상님, 왜 이런 여자를 우리 아들에게 주신 겁니까?
어머님, 제가 더 노력할게요.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겠죠. 그게 도대체 언제야, 이거사? 너 혹시 니네 바보 오빠 돌보면서 몸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사람이 애가 지르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데서만 있어야 한다는데 너는 평생을 그 바보 오빠 돌보면서 살았잖냐? 혹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그게 왜요? 저희 오빠가 안 좋은 병에 걸리긴 했지만 저한테 피해 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제게 친정 오빠를 바보라고까지 말하시며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 속이 말이 아니었지만 친정 엄마가 그저 참으라고만 하셨었기에 마음속의 화를 억누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져서 아들을 순풍 낳으면 시어머님의 저런 말씀도 없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제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죠.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용하다는 한의원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1시간을 넘게 가야 하는 거리였는데 그곳에 가면 무조건 임신이 된다는 확신에 차신 시어머니는 전혀 힘들어하지도 않으시더군요. 이윽고 도착한 그 한의원에는 정말 소문대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기를 받고 기다렸다가 진맥을 짚으시고 제게 맞는 한약을 지어주셨는데 그걸 먹으면 꼭 아이가 생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시어머니는 큰 돈을 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걸로 기억해요. 그런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을 해드리고자 저는 때에 맞춰 아주 잘 챙겨 먹었습니다. 남편과의 잠자리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4년이 지나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진 남편과 시어머니는 병원에 저를 데려가서 배란 주사도 마치고 온갖 노력을 해봤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6년 차쯤 되었을 때 살짝 임신을 한 것 같은 기운이 있긴 했지만 이상하게 착상이 잘 되지 않았는지 금세 다시 원래의 컨디션으로 돌아오기도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불임이 아니고 그저 난임이라고 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사촌 동생이 놀러 왔어요. 밥을 먹지 않아 배가 고프다고 해서 주방에 가서 열심히 밥을 차리고 있었는데 사촌 동생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붙잡고 아주 작게 속삭이는 것을 듣게 됐었어요. 이모,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그 조건에 딱 맞는 애를 찾았다니까요. 젊고 팔팔하고 임신도 잘 될 것 같은 몸매야. 얼굴도 예쁘다고. 그랴? 그게 정말이요? 내가 죽기 전에 아들 손주 보는 것이 소원인데 그게 진짜 이루어지는 거요? 그렇다니까요, 이모. 아마 형도 그 여자 보면 침 질질 흘릴 거예요. 남자들이 솔직히 외모 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저만 믿어요. 근데 그 여자가 형편이 좀 그래서 목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던데. 목돈? 아이고야, 형편이 어렵구만. 그럼 당연히 도움을 줘야지. 내가 아들 손주만 얻을 수 있다면 뭔들 못 주겠어. 뭐든지 다 준다고 혀. 응? 그니까 무조건 아들만 낳아달라고. 부엌에서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3명은 아주 신이 나서 떠들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셋이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 손주를 얻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듣고 있다 보니 너무 성질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방문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삼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형수님 왜 그래요? 갑자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형수님이 잘못 들은 거겠죠. 잘못 들은 거예요. 신경 쓰지 마요. 다른 사람 얘기예요.
얼렁뚱땅 넘기면서 다른 사람 얘기라고 말하는 사촌 동생의 말에 의심을 하면서도 더 이상 어떻게 물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밥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일확천금이나 바라는 사촌 동생이라서 의심은 갔지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계속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큰 의심을 품은 채 저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연애 때처럼 오전 근무만 하고 돌아와서 친정에 들러 오빠도 잠시 돌봐주고 맛있는 음식도 조금 사다 드리고 엄마와 앉아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었죠. 오후가 돼서 슬슬 집으로 가 저녁할 준비를 해야겠다 마음 먹고 들어갔는데 웬 젊은 여자 한 명이 집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떡하니 시어머니와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서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지인이신가 아니면 보험이나 화장품 판매원인가 싶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손님 오셨나 봐요. 아, 그래. 손님이지. 평생 손님. 우리 집 대를 이어줄 귀한 손님. 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 대를 이어주다니요. 그게 무슨... 아니 네가 7년 동안 아들 손주 하나 못 안겨주니 내가 어떻게든 방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자뇨.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우리 집 대가 끊길 판국인데 안 그러냐?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여자가 누군지, 지금 이 집에 왜 와 있는지 제게 속 시원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님. 내가 말한 그대로요, 그대로. 네가 아들을 못 낳아서 내가 우리 집 대를 이을 여자를 구해왔고 지금 이 여자 뱃속에 귀한 우리 집 자손이 들어있는겨. 네가 못하는 거 이 여자가 대신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 귀한 평생 손님이 아니겠어. 지금 이거 제 남편도 안다는 소린가요? 내 아들이 모르면 누가 알겠어. 내 아들씨가 이 여자 뱃속에 들어있는디.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네? 어머님의 황당한 발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딱 봐도 20대 초중반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앳된 그녀가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큼 너무나 황당하더군요. 새파랗게 어린 년이 어떻게 남의 남자의 아이를 갖고 부인도 있는 집에 들어와 있다는 것조차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입가에 웃음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시어머니와 얘기를 주고받는데 속에서 열불이 터져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후 남편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어디냐고?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당장! 왜 이렇게 화를 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집으로 오라는 거야. 지금 낮 3시밖에 안 됐구만. 당신 다 알고 있지? 우리 집에 지금 누가 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왜? 뭐? 내가 일단 일 마무리하고 들어갈게. 들어가서 얘기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뭐? 다 알고 있다고? 그러고도 그 여자를 집안에 들여? 당장 와. 당장에 오라고. 당장 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라도 해. 저는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른 후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당시 상황은 정말 가슴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고 정신이 혼미해서 솔직히 나쁜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저 방에 있는 시어머니와 저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으니까요. 도대체 제정신인 사람들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살고 있는지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방 안에 틀어박혀 눈물을 흘렸다 욕을 했다가 혼자서 소리를 질렀다 별의별 쇼를 하면서 겨우겨우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을 쯤
남편이 회사에서 이른 퇴근을 했더군요. 평소 같으면 8시나 다 되어야 퇴근을 하는데 이날은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집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한테 팔을 끌려간 남편은 시어머니 방에서 한참 동안이나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뒤따라 들어갔지만 바로 방문을 걸어 잠그는 통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얘기를 다 하고 한참 후에 나온 남편은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저기 여보, 미안한데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뭐라고? 뭐가 어쩌고 저째? 나보고 이 집에서 지금 나가라고? 나가면 너 저 어린 년이랑 둘이 살림이라도 차리겠다는 거야, 뭐야? 말 똑바로 안 해? 아니 여보, 이 사람 지금 임신했어. 임신 중이라고. 괜히 놀라니까 시끄럽게 소리 지르지 말고 차분하게 이성을 찾으라고, 이성을. 아니 무식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고. 무식?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진짜 무식한 게 어떤 건지 보여줄까? 내가 한번 마음 먹고 무식이 어떤 건지 보여줘? 바보 같은 우리 오빠 욕하던 당신 엄마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참 대단하셔, 아주. 아니 그러게 당신이 애만 잘 가졌으면 됐잖아. 아들 낳아서 대 안 끊기게 하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당신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사는 게 하도 답답하니까 사촌 동생이 좋은 여자가 있다고 소개시켜 준 거거든. 당신만 괜찮으면 이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되는데 당신이 괜찮아 하겠어? 우리 엄마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고 당신이 나가줘야겠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 바보야? 이 바보 천치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어린 년 임신시키고 이제는 날 집에서 내쫓는다고? 내가 어디 순순히 나갈 것 같아? 이런 미친 집안을 봤나? 저는 남편의 말에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날뛰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말 저 말 쏟아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쓰레기 같은 더러운 일이 일어나다 보니 제 스스로가 쓰레기 같은 말들을 하고 있음에 제 자신을 많이 자책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날 저녁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그냥 무조건 이 집을 나가라고 말을 하면서 제 남편으로서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또한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흰색 봉투를 제게 주었어요. 저기 이거 단칸방 월세 보증금은 될 거야. 이걸로 일당 방 얻어서 살아.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 더러운 돈 안 받아. 절대로 안 받아. 네가 내 눈물에 피눈물 나게 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로 너 행복하게 못 살 거야. 네 눈에서 나보다 더한 피눈물 흘릴 거야. 작은 옷가지를 든 가방 하나를 든 채 저는 그렇게 그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며 나왔습니다. 안 나가려고 버텨보기도 했지만 저를 무력으로 내쫓으려 하는 남편의 힘에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바깥을 살살 걸으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리 오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금 이런 불쌍한 처지가 된 제 모습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서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하염없이 길을 걸으며 울었더니 어느새 밤이 깊어 새벽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제 앞에 보인 것은 여인숙이었어요. 어디에서라도 밤을 보낼 곳이 필요했기에 저는 일단 그곳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여자 혼자 집에서 쫓겨나 이곳에 와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잠이 한숨도 오지 않고 울면서 밤을 꼴딱 샌 것 같아요. 사촌 동생이 소개시켜줬다는 그 어린 년의 면상이 잠깐 잠이 든 사이에 꿈속에서까지 나와 정말 짜증나고 힘이 들더라고요.
뭐하는 년이길래 이렇게 멀쩡한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딱 들어 앉은 건지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차마 친정에는 가지 못하고 여인숙에서 며칠을 보낸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직장 근처에 있는 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해결하는 일도 있겠지만 5만 가지 정내미가 다 떨어진 판국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물질적인 것을 취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더러운 악의 소굴에서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한순간에 집과 남편, 시모,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저는 급한 대로 집부터 알아보기로 했어요. 제가 거절했음에도 남편이 쥐어준 봉투 안에 있던 돈으로 반지하 빌라 월세방에 보증금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더러운 돈이지만 어쩌겠어요. 제 코가 석자인걸요. 제가 그 집을 나온 후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이 없는 남편은 한동안 허허 웃으며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건너 아는 사람을 통해 들은 바로는 제 남편은 매우 행복하게 어린 년의 뱃속의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화가 부글부글 끓던지 저도 모르게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돌멩이를 던져 창문을 깨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골탕 먹일까 하는 생각에 하루 종일을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웃으며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어떻게라도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이런 고민과 생각이 제 스스로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더러운 마음을 지워버리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오로지 일에만 매진했어요. 매일 야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알바를 구하는 곳이 있으면 바로 달려가 식당 일도 할 정도였죠. 돈도 급했고 또 제 정신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땐 왜 그렇게 바보 같았는지 위자료도 넉넉히 받고 재산 분할 같은 것도 알아봐서 이혼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냥 달랑 제 집 몇 개 챙겨서 쫓겨나듯이 나와버린 게 다였으니 얼마나 한심해요. 남편이 쥐어준 돈 몇 푼으로 시작된 단칸방 세월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돈이 모아지면서 햇빛이 들어오는 작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쯤 친정에 가서 솔직히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털어놨죠. 그 당시에 친정 엄마와 오빠가 얼마나 슬프게 울어주던지 제게 피부치가 있다는 사실에 그저 든든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서서히 그 분노에 대해서도 사그라들고 있었고요. 그로부터 한 2년쯤 지나서였을까 저희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이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왔습니다. 여보, 제발 문 좀 열어봐봐. 응? 나야 나 여보. 뭐 누구? 아니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아직도 나한테 할 쓰레기 짓이 남았어? 얼른 당장 돌아가. 당장.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좀 도와주라. 응? 제발 나 좀 도와줘. 당신 미쳤어? 정말 왜 이래? 얼른 돌아가 얼른. 갑자기 찾아온 남편에게 돌아가라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애원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문을 살짝 열어줬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미쳤어 여보. 정말 나 바보인가 봐. 응? 나 어떡해.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어린 년이 낳은 아이 얼굴이 어쩜 이 나쁜 년놈들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고 지네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뭐야 어? 아니 그년이 낳은 아들이 점점 그놈 내 사촌 동생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혈액형도 보조개도 다 그놈이랑 똑같고 나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유전자 검사까지 해봤는데 개자식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둬! 우리 엄마랑 내가 그 어린 년 집에 드린다고 얼마나 돈을 많이 쏟아 부었는데 우리 집 전 재산을 다 갖다가 그놈한테 바치고 나 어떡하냐 여보. 응? 나 어떡해. 우리 엄마 어떡해.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제발 좀 살려줘. 남편의 말은 도저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저를 내쫓고 맞이한 어린 년에게서 나온 자식이 자신의 자식이 아니었고 알고 보니 자신의 집안 재산을 하나 둘 빼돌려 사촌동생의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도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촌동생과 그 어린 년 둘이 돈 때문에 제 전남편과 시모를 철저하게 속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둘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상태였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대출 문제로 은행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나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황당한 웃음밖에 나오지가 않더군요. 너무나 황당한 말을 들으면 대답도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니 제가 딱 그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고 그저 헛웃음을 치면서 제 다리를 잡고 있던 남편의 팔을 확 뿌리쳤어요. 여보? 살려줘?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임신 못하고 아들 못 낳는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주긴 뭘 살려줘. 정신 똑바로 차려 이 바보 멍청아. 당신이랑 당신 엄마는 니네들이 잘못 파놓은 구덩이에 빠진 거라고. 어디서 남 탓을 해. 다 자업자득이야. 죄 짓고는 못 산다고. 얼른 돌아가 당장.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찾아오지 마. 알았어? 아니야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야.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 장애인 오빠 돌보며 살았듯이 나도 그렇게 좀 생각해주면서 살면 안 될까? 응? 나 정말 불쌍하지 않아? 너 지금 제정신이니? 아니 조금 정신이 나간 것 같다. 네 더러운 입으로 우리 오빠 이름 함부로 거론하지 마. 알겠어? 미친 소리 그만하고 당장 돌아가. 이상한 소리를 해대던 전 남편을 겨우겨우 밖으로 다시 내쫓아 버리면서 다시 한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이건 뭐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인 것 같아요. 사촌동생, 시모, 그리고 남편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네요. 그 더럽고 치욕적이던 순간들은 이제 다 떨쳐버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남편도 함께 있고요. 지금의 저는 여태껏 살아왔던 인생의 최고 행복을 누리고 있답니다. 소소하게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행복하네요. 저의 긴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여곡절 많았던 제 인생 얘기를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정말 후련해집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